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심정을 아시나요? 소는 자기가 죽게 되는 그 순간을 본능적으로 알고는 안 가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울어댄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끌려가서 운명을 다하는 게 그 소의 운명이고요. 제가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상견례를 해야 하는 날에 저는 정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심정이었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은 남자로서 책임질 일을 했으니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 절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인생 최대 함정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어요. 상견례 장소는 아내가 될 그녀, 성지연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비 처가는 강남에서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금싸라기 강남 땅에 단 한 평만 가지고 있어도 부러운 일인데 제법 큰 규모의 호텔에다 그 주변으로 주차장은 물론 도로와 인접한 크고 작은 땅이 다 처가의 것이니까 적어도 준재벌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김승필, 너 완전 로또 맞았구나, 로또. 야, 한턱 제대로 쏴야 한다. 제 검사 동기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야, 김승필, 검사 때려치우고 그냥 변호사 사무실 하나 기똥차게 개업해달라고 해. 처가가 재벌인데 그깟 사무실이 대수냐? 와, 진짜 부럽다.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동기들은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번에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보다 더 비참하게 돈에 팔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모두 저를 부러워했고 그런 집의 사이가 된다는 것에 인생 역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크게 잘못 산 것도 없는데 인생 역전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왜 이렇게 속은 답답하고 뭔가 개운치 않은 건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상견례 장소엔 이미 지연과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먼저 와 계셨어요. 예비 장인은 다소 허세가 있는 편이었고 늘 자기 과시를 했습니다. 지갑에 빽빽하게 수표를 넣어 다니면서 괜히 사람들 기를 죽이기도 했고요. 요즘 누가 수표를 들고 다닙니까? 카드 쓰면 되는데. 예비 장모님은 언뜻 푸근한 인상이지만 굉장히 까탈스럽고 도도한 편이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장을 거의 휩쓸다시피 한다는 소문이 자자했죠. 보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은 것을 다 합치면 수천만 원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전 세계 딱 10개밖에 없다는 명품백을 사겠다고 프랑스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구매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그 씀씀이는 상상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어머니는 10년도 더 지난 투피스를 얌전하게 입고 나가셨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새 옷 한 벌 사드리겠다고 했는데도 거절하셨어요. 한 번 입고 옷장에 모셔둘 옷을 왜 사입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런 어머니 눈에 허세 장렬하고 사채덩어리인 사돈이 좋아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최대한 예를 갖추고 격을 지키면서 대했고 상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쇳불도 탄 김에 빼랬다고 애들 결혼식 날짜를 앞당기는 건 어떠십니까, 안사돈? 아, 네. 뭐 애들에게 다 좋은 날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그럼 그건 우리 측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우리 호텔에서 하면 될 겁니다. 애들 신혼집도 우리가 다 마련할 테니 안사돈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결혼식 날 혼주석에 그림처럼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럴 수야 있나요? 저희 입장에서 해야 할 건 해야죠.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 수준에 다 맞게 세팅을 할 거니까 신경을 전혀 쓰지 마세요. 예비 장인의 말에 어머니는 조금 당황하셨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셨어요. 자기들 수준이 뭔지 저도 순간 울컥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서빙을 해주는 남자 직원이 자꾸만 저에게 눈짓을 하고 뭔가 말하려는 듯 쳐다보는 게 수상했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나오고 메인 디시가 나오고 드디어 마지막 후식을 들고 들어온 그 직원은 뭔가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향해 두 팔로 X 표시를 한 뒤 나갔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어서 의아하기도 하고 혹시 할 말이 있나 싶어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화장실 가는 척 상견례장을 나와서 그 직원을 찾아갔어요. 저기요, 왜 아까부터 계속 저에게 눈짓을 하고 이상한 표시를 하고 그러는 겁니까?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직원은 다짜고짜 자신을 모르겠냐고 물어보는데 순간 황당했습니다. 검사님, 저 김동수예요, 김동수. 왜? 절도 혐의로 잡혀온 그 김동수요. 아, 그 김동수요? 네, 그 김동수요. 그러고 보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원래 까무잡잡한 얼굴이었는데 피부가 뽀얗고 머리를 살짝 파마를 한 탓에 몰라봤던 거예요. 동수는 5년 전에 절도 혐의로 잡혀서 검찰로 넘겨졌고 저에게 조사를 받은 아이였습니다. 배고파서 오는 동생들을 주려고 마트에서 빵과 우유를 훔치다 걸렸어요. 상습적으로 거의 10여 차례 빵과 우유와 과자를 훔쳤다고 마트 주인은 절대 선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마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감옥 가면 우리 동생들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이래서 다 갚을게요. 웃기지 마. 너 같은 도둑새끼 말은 절대 안 믿어. 저기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돌아가 계세요. 제가 잘 조사하겠습니다. 검사님, 저런 놈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벌써 싹수가 노래요. 아예 콩밥을 먹여서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저런 놈이 나중에 더 큰 사고를 치고 다닐 거예요. 마트 주인은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막상 동수의 생활 환경을 조사해보니 부모님이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린 두 동생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고작 18살인 동수가 어린 두 동생을 양육하고 책임지면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나름 알바도 했지만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절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성이 나쁜 애도 아니었고 그동안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킨 적도 없었고요. 전 마트 주인에게 빵과 우유 값을 대신 지불했고 주인을 겨우 설득해서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동수에게도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각서도 받았고요. 검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게요. 그래, 뭐든 열심히 하면 누구든 널 도와줄 거야. 그때 저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더니 곧 취직을 했다고 몇 번 연락이 오다가 끊어졌습니다. 정말 마음 잡았구나, 김동수. 네, 다 검사님 덕분이에요. 잘했다 정말. 그런데 아까 레스토랑에서 말이야. 왜 그런 거냐? 그냥 아는 체 한 것 같진 않고. 저는 오늘 사장님 딸이 상견례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검사님이 그 상대인 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남 일에 간섭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검사님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아닌 이상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동수가 너무 심각하고 비장하게 말을 하니까 전 꼭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검사님이 속고 계신 거라고요. 아마 성 사장하고 그 딸의 실체를 아시게 되면 기함을 하실 거예요.
자신의 휴대폰 속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숨이 막히고 다리마저 후들거려서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당장 상견례장으로 가서 그 여자와 부모의 면전에 그 영상을 보여주고 판을 확 엎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결혼 직전에 파혼한 얘기 같지만 단순한 파혼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엔 우연이란 절대 없고 우리가 우연이라고 알고 있는 것도 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분명 이유 있는 엇보이거나 인연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전 그 얘기를 하려 합니다. 저의 집안과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집안과 그리고 저에게 X 표시를 해주었던 김동수까지 이미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인연과 인연이라는 가면을 쓴 채 악연의 쇠사슬로 엮여 있었던 이 놀랍고도 소름 끼치는 얘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아버지는 상고를 나와서 모 은행 대출부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해서 모범 직원상도 여러 번 탔고 윗선의 신뢰도 두터웠어요. 상고 출신이라 간부가 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탓에 야간 대학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론 좋은 남편이었고 어린 저를 위해 일요일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늘 함께 놀아주셨죠. 동물원이나 식물원, 놀이동산도 틈틈이 함께 가주셨고 휴가 때는 산이며 바다며 제가 가고 싶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 꼭 데리고 다니시려고 애를 쓰시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윗선에서 대출 서류를 넘기면서 무조건 대출 심사를 통과시키라고 강요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서류를 검토해봐도 대출을 해줄 만큼 담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했지만 윗선의 압력에 못 이겨 결국 대출 심사를 통과시켜 주었대요. 그런데 얼마 뒤 아버지는 부정대출 혐의로 회사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뇌물을 챙긴 윗선의 압력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출을 해주었는데 윗선은 발뺌을 했고 오히려 아버지가 뇌물을 받고 부당대출을 해주었다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회사는 외면했대요. 결국 아버지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셨습니다.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유서 한 줄만 남기셨어요.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아버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저와 엄마만 걱정하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가끔 아버지를 생각할 때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침에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갑자기 운명을 달리했다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실성한 듯 헛웃음을 흘리다 당장 아버지에게 압력을 넣었던 윗선을 찾아갔습니다. 그 윗선이 바로 부지점장이었어요. 네가 우리 남편을 죽였어. 네 놈이 우리 남편을 죽였다고. 우리 남편 살려내. 살려내. 이 더럽고 파렴치한 놈아.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아니, 어디 와서 행패야, 행패를. 아니, 경비. 경비. 당장 이 여자 쫓아내, 당장. 엄마는 부지점장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지만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출 문제로 고민할 때 어머니에게 윗선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했대요. 그때 엄마는 절대로 부정한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하셨답니다. 우리 승필이 생각해서라도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맙시다. 네? 승필 아빠.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아버지는 끝까지 대출 승인을 내지 않으려고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윗선에 눈밖에 나면 당장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세월이 훨씬 지난 후에 그땐 제가 검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은행이 연루된 사건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은행 관계자를 조사하다가 우연히 아버지 일에 대해 알게 되었죠. 이미 그때 은행에서도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아버지 장례식에 온 직원들을 붙잡고 제발 진실을 좀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들 밥줄이 끊어질까 모두 입을 다물었대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진실이 소용이 없었어요. 참 허탈했습니다. 그런데 더 허탈한 것은 뇌물을 주고 부정대출을 받는 당사자는 정작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 부정대출을 받은 작자는 작은 여인숙 땅을 헐고 호텔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당장 그곳으로 찾아가서 책임져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되려 경찰에 업무집행 방해죄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 남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너희들은 얼마나 잘 사나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 눈에 피눈물 나는 날이 올 거니까 내가 똑똑히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야. 힘없는 자들은 언제나 질 수밖에 없었고 억울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게 세상이라는 것을 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부정에 연루된 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더군요.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은 그렇게 긴 꼬리표를 달고 우리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엄마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더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반드시 저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야 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날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가서 한 층씩 올라가는 그 호텔을 눈에 새기게 했습니다. 승필아, 잘 봐라. 네 아버지 잡아먹은 건물이다. 똑똑히 보고 기억해라. 조금씩 완공되어가는 그 호텔은 아버지를 잡아먹은 괴물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어느새 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호텔 사장을 원수로 생각했고 반드시 더 강하고 힘센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먹고 살아야 했기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러 다녔어요. 주로 식모일을 하셨는데 부잣집 식모일을 하면 남은 반찬이나 고기를 얻어올 수 있어서 좋았고 그들이 버리는 옷도 멀쩡한 게 많아서 잘만 고르면 거의 새 옷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그렇게 사는 형편이 극과 극일 수도 있구나 생각할 때면 마음이 참 스산했어요. 그래도 전 남이 입던 옷을 입고 남이 먹다 남은 반찬을 먹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더 발전하고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비록 지금은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지만 적금도 들고 청약저축도 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아파트도 사고 엄마의 꿈인 식당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승필아, 우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이겨내자. 꼭 좋은 날 올 거야. 알겠지? 네, 엄마. 전 괜찮아요. 엄마만 있으면 전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아빠 억울함도 엄마 한도 다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만, 우리 승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면 돼. 엄마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듯 저도 미래를 위해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편이 안 좋아서 새 참고서 한번 사지 못하고 친구 것을 빌려보거나 서점에서 책을 사는 척 참고서를 보다가 주인에게 내쫓긴 적도 있지만 지금 저의 하루하루가 언젠가는 성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전 명문대 법대에 입학했어요.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아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 산소에 가서도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겼다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승필이 아버지, 거기서 우리 승필이 좀 잘 되게 해줘요. 당신 억울한 죽음, 우리 승필이가 꼭 갚을 수 있게 잘 지켜주고 도와줘요. 식모일을 다니시던 엄마는 항상 부잣집 사모님들을 보면서 신세한탄도 했고 기가 죽어 살았는데 드디어 아들 때문에 길을 펴게 되었다고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식모를 다니는 집에 사모님이 소개해 주셔서 사모님 친구 딸의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잣집이라고 하는데 뭘 하는지 시시콜콜 묻는 것도 그렇고 또 주선해 주신 사모님이 좋으신 분이라 그냥 믿고 과외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외 학생이 바로 제 아내가 될 뻔했던 성지연입니다. 지연이는 맹랑하고 철없고 제멋대로였지만 나름 순수한 구석도 있었어요. 워낙 머리가 나빠서 금방 가르쳐주면 금방 까먹고 공부도 안 하다 보니 이제까지 모든 과외 선생님들이 다 속이 터져서 일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기 때문에 금방 까먹고 성적은 늘 바닥을 헤맸던 거였죠. 전 지연이에게 연상법을 이용하여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을 철저하게 구분했고 지연이가 갈 수 있는 대학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집중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자 조금씩 성적이 올랐고 지연이도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서 고3이 되었을 때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갈 정도의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감사했고 지연이 성적이 오를 때마다 과외비 외에 별도의 보너스도 챙겨주셨어요. 지연이가 워낙 절 잘 따르다 보니 여동생 같았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철벽을 쳐도 제가 대학에만 들어가면 고백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선생님 너 대학 보내고 나면 이제 고시 준비해서 너 만날 시간 없다. 제가 만나러 가면 되죠 뭐. 아마 대학 가면 더 멋지고 좋은 남자들 많아서 난 쳐다보지도 않을걸. 두고 보시죠. 전 일편단심이니까요. 대놓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지연이가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입시 마지막까지는 최선을 다해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는 입시를 잘 치렀고 성적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문득 지연이 부모님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지연이 아버지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호텔이 바로 아버지를 부정대출 누명으로 죽게 만든 그곳이라는 것을요. 어느새 잊고 있었던 그 말도 확 떠올랐습니다. 저 호텔은 네 아버지 잡아먹은 건물이다. 그 호텔이 매일 한 층씩 올라갈 때마다 엄마와 저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늘 그렇게 저주의 주문을 외듯 읊조리곤 했었죠. 정작 지연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뇌물을 준 게 아니라 그 윗선인 부지점장에게 뇌물을 주었으니까 우리 아버지와는 직접 인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부정대출 청탁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당연히 모를 거고요. 물론 엄마도 사모님에게 소개를 받을 때 지연이 아버지가 뭘 하는지 일일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부자라고만 생각했고 제가 과외를 하는 2년 동안에도 지연이 부모님과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어요. 네 아버지 뭐 하시니 하고 지연이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지연이 역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별말도 없었습니다. 정말 등잔 밑이 어두웠던 겁니다. 전 그 길로 식사 초대에 응하지 않았고 바로 그 집안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자 지연이는 왜 그러냐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일하는 곳의 사모님도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사모님을 통해서 지연이 엄마가 연락을 해왔더랍니다. 저기 승필 선생님 어머니
혹시 우리 지연이가 쌤한테 뭐 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아니,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지연이가 아마 쌤을 많이 좋아한 것 같은데,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지금 시금도 전폐하고,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승필쌤이 지연이한테 전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하지만 전 지연이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이미 다 지나간 일을 꺼내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쯤에서 그 집안과는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전 군대를 다녀오고 법대를 졸업하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전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드디어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내내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여보, 승필이 아버지, 우리 승필이가 드디어 검사가 됐어요. 이제 조금이라도 한을 푸네요. 당신도 함께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 파티도 하고 그럴 건데. 거기서 우리 보고 있죠? 우리 승필이 참 기특하죠? 전 엄마에게 이제 제가 돈도 벌고 하니까 식모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엄마는 곧 식모일을 그만두셨지만 당신의 오랜 꿈을 이루겠다고 하시더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식당을 차리셨습니다. 그즈음 청약에도 당첨되어 우린 작은 아파트도 장만하게 되었어요. 그 힘들었던 시절을 다 보내고 나니 이렇게 좋은 날도 연달아 오는구나 싶어서 엄마와 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꼬마 녀석 둘이 엄마 식당 앞에 와서는 배가 고픈 듯 한참이나 안을 기웃거리더랍니다. 딱 봐도 며칠 굶은 얼굴에 제대로 씻지도 않은 듯 얼굴에 때국물이 껴 있었대요. 엄마는 안쓰러운 마음에 꼬마들을 들어오게 하고는 밥을 차려주었더니 개는 감추듯 3공기씩 밥과 국을 먹어 치우더래요. 아유, 도대체 얼마나 굶은 거냐? 엄마 아빠는 어디 계셔? 일 나가신 거야? 그러자 동생으로 보이는 꼬마는 울음을 터뜨렸고 언니로 보이는 꼬마가 동생을 꼭 안아주면서 말하더랍니다. 엄마 아빠 모두 돌아가셨어요. 오빠만 있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둘 다 제 서름에 못 이겨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이 어린 자식들을 두고 부모님이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엄마도 두 녀석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리고 엄마는 두 녀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시장에 가서 새 옷도 사서 입혀주었대요. 그 다음날 꼬마 녀석의 오빠가 찾아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매일 식당에 신문 넣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신문을 넣고 달아나던 그 녀석이더래요. 참 인연은 묘하구나. 엄마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니, 너였구나, 신문.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생들 밥도 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신문은 제가 배달하고 남은 거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드린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요금은 안 받을 거니까 앞으로 그냥 보세요. 이름이 뭐니? 김동수라고 합니다. 몇 살인데? 18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겁니다. 부모님은 왜 돌아가신 거니? 두 분이 같이 일하러 가시다가 사고로 그만. 엄마는 이 녀석이 어린 두 동생을 데리고 어떻게 살까 싶어서 짠한 마음에 동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 동생들이랑 와서 밥 먹고 가. 아줌마가 그 정도는 해줄게. 그리고 신문도 계속 넣어. 요금 줄 거니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로 동수는 가끔 동생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왔고, 올 때마다 꼭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자기 딴에는 밥값을 하려고 애를 쓰더랍니다. 그때 엄마는 사정이 딱한 삼남의 얘기를 스치듯 제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전 그냥 흘려들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꼬마 녀석들도 동수도 오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새들어 살던 단칸방에 월세가 밀려서 주인한테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그럼 식당에 찾아와서 사정 얘기라도 할 것이지 더 이상 패기치는 게 싫어서 그랬는지 아예 동생들과 종적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녀석들이 어디로 갔는지 배는 골고 다니지 않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웬 녀석이 절도 혐의로 잡혀왔는데 전 그 애가 엄마가 말하던 동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던 알바도 잘리고 동생들은 배가 고파 울기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빵과 우유를 훔쳤다는 겁니다. 마트 주인은 상습범이라며 절대 선처는 없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김동수, 너 이러다 절도 혐의로 감옥 가면 두 동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마 고아원에 보내줄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그건 절대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르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도둑질하면 그 동생들이 널 자랑스러워하겠어? 전 일부러 동수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도록 부추겼어요. 동생들 배고픈 것만 생각했지 정작 자기는 며칠을 굶었는지도 모르더군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밥을 시켜줬더니 그릇까지 다 집어삼킬 기세로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마트 주인을 겨우 설득해서 그동안 빵과 우유 값은 제가 변상하고 동수에게도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마음 잡고 살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하면 말이죠. 무조건 법대로 딱딱 결정하거나 단죄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때로 법보다 인간적 도리나 양심이 더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진심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얼마 뒤에 동수는 강남의 어느 파스타 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게 되었다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월급 타면 꼭 검사님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부디 녀석이 좌절하지 않고 잘 살고 잘 버텨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래전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계셔서 그래도 버텼는데 동수는 그렇게 기댈 언덕도 없으니 걱정도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동수에게 연락이 다시 왔어요. 월급을 탔으니까 자기가 일하는 파스타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그래야 은혜를 갚고 자기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다고 해서 결국 못 이기는 척 파스타집에 갔는데 하필 그날 동수의 막내 동생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는 바람에 서로 엇갈렸어요. 온 김에 파스타나 먹고 가자 싶어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웬 여자가 다가오는 겁니다. 놀라 보니까 지연이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파스타 먹으러 왔다가 절 봤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나올 수도 없어서 대충 얘기를 나눴어요. 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취직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검사가 됐다고 하니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같이 왔던 친구들에게 오래전 자기가 좋아했던 과외쌤이라고 소개까지 시키는 겁니다. 오빠, 결국 만날 인연은 반드시 만난다는 말이 맞아요. 제가 얼마나 오빠를 그리워한 줄 아세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냉정하게 연락을 끊었던 건데요.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저도 오빠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일인데 잊어. 맞아요. 다 지나간 일은 있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건배해요. 제멋대로인 건 여전했어요. 홀짝홀짝 술을 마시더니 급기야 자기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대리를 부르라고 해도 막무가내여서 그래, 오늘만 보고 안 볼 건데 싶은 마음에 데려다 줬어요. 그런데 그게
악연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다음 날부터 지연이는 매일 제가 근무하는 검찰청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으니까 시간은 엄청 많고, 아버지가 부자니까 돈도 엄청 많고, 하루 종일 검찰청 주위를 배회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쪼르르 달려와 저를 붙잡고 점심을 사겠다고 하질 않나. 제가 외면하니까 제 동기들과 어느새 친하게 지내면서 저를 곤란하게 하질 않나. 이래저래 너무 성가셔서 죽겠는 거예요. 야, 김승필, 너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 매일 찾아오는 아가씨 있다며. 와, 그 아가씨 엄청 부자라며? 강남 호텔 사장 딸이라며. 동기는 물론 선배들도 저만 보면 국수 타령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지연이를 앉혀놓고 정말 진지하게 모진 소리를 했어요. 성지연, 너 나한테 여자 아냐? 여자로 보인 적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괜히 상처받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해라. 더 나가면 진짜 화낼 거야. 여자로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오빠가 절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목까지 아버지 얘기가 훅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차마 우리 아버지가 지연이 아버지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는 말은 못했어요. 두 양반이 서로 직접적으로 얽힌 게 아니다 보니 딱히 원수이긴 한데 또 원수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최대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마음을 단념시키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싫은 것 같은데. 저도 저 싫다는 사람한테 매달리고 싶지는 않아요. 대신 오늘만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셔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깟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셨습니다. 제가 원래 술이 약해서 소주 석 잔만 마셔도 혀가 꼬이는데 그날은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만 필름이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깨보니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그것도 지연이 아버지 호텔이었습니다. 정말 난감했어요. 간밤의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더 황당한 건 바로 지연이와 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전 지연이가 깨기 전에 어서 가야겠다고 옷을 챙겨 입는데 갑자기 지연이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지연이 아버지 말은 간밤에 지연이가 술 취한 저를 데리고 호텔에 왔고 둘이 하룻밤을 보냈다는데 전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니,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아버지는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이제 어떡할 셈인가? 아니,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우리 지연이 남자 손 한 번 안 잡아본 애야. 그런 애와 동침을 했는데 설마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는 건 아니지? 그것도 검사가 말이야. 아니, 전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에헤이, 그렇게 발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지난밤에 자네가 뭘 했는지 호텔 CCTV를 보면 다 찍혀 있을 건데 왜 그러나? 하지만 전 통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제가 그럴 리는 없어요. 정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지. 내가 직접 자네 어머니를 만나 뵙고 사실을 말하든지. 그게 아니면 검사가 이런 식으로 딸 인생을 망쳐놓고 발뺌한다고 어디 제보라도 해야지. 아휴,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고 그냥 좋게 해결하려고 했더니 어쩔 수 없지. 아니, 지연이 아버님, 제가 발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술이 원수라고 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지난밤의 그 한순간들이 결국 절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고 전 지연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호텔 CCTV를 보여달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했어요. 명색이 검사가 그렇게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을 했다는 게 제 스스로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어요.
지연이 아버지는 어서 상견례를 하자는데 전 알겠다는 말만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 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연 아버지는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사업을 하는 자기 친구가 조세포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저더러 윗선에 말을 좀 잘해달라는 겁니다. 아버님, 그런 일은 부정청탁입니다.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자기 지인이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면서 직접 처리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온갖 청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매번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이제 곧 가족이 될 텐데 자네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결국 전 검사를 그만두었어요. 곧 가족이 될 텐데 제가 계속 검사로 있으면 매번 그런 식으로 청탁을 할 게 뻔했고 저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도 절대 부정한 일을 안 하려고 하셨지만 윗선의 강압에 못 이겨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억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차 장인이 될 분의 부탁을 계속 거절하는 것도 할 짓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제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청탁을 안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지연과의 일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시켜드려 죄송해요. 아니다. 어쩌겠니. 그게 인연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지 뭐. 네. 정말 어머니 볼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그쪽에는 아버지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미 세월도 많이 지났고 이제 어차피 가족으로 묶일 건데 그런 거 알면 서로 괜히 부담스럽다. 그날 어머니는 혼자 조용히 아버지 산소를 다녀오신 듯 했습니다. 원수의 딸과 결혼해야 하는 제 심정도 그랬지만 그런 며느리를 맞아야 하고 그런 사돈댁과 평생 가족이 된다는 사실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쪽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심경이 복잡하실 텐데도 겉으로는 담담하려고 무척 애를 쓰셨어요. 지연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그 호텔 복도를 걸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물. 언젠가 어머니는 어린 저를 데리고 와서 이 호텔이 한층 한층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상기를 시켜주셨죠. 그리고 저도 이 건물을 보면서 반드시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게 다 허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프고 슬프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까 좋은 생각만 하자고 어머니도 저도 서로 다독였어요. 예비장인은 호텔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한 해 매출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특히 레스토랑 음식이 기가 막혀서 외국에서도 많이 온다며 연신 자랑을 했습니다. 셰프도 외국의 유명한 호텔에서 일했다면서 직접 불러서 인사도 시키고 그랬어요. 레스토랑 음식은 다 깔끔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 내내 서빙을 해주는 직원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눈짓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본 듯 낯이 익기도 한데 딱히 누군지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디저트를 놓고 나가면서 저를 향해 두 팔로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하도 이상해서 화장실 가는 척 나왔다가 그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자기를 모르냐고 했고 앞에서 말했더니 그 직원은 절도 혐의로 저에게 조사를 받았던 김동수였어요. 그리고 마음을 잡고 파스타집에 취직을 했고 월급날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해서 만나러 갔지만 그날 동생이 응급실에 실려가는 바람에
결국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 김동수였습니다. 김동수. 정말 반갑다. 이제 정말 마음 잡았구나. 네, 이게 다 검사님 덕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계속 눈짓을 한 거야? 나 알아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검사님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동수는 오늘 사장과 그 딸이 상견례를 한다고 해서 웬만하면 자기도 남일에 간섭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 딸 상대가 저라는 걸 아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 서더랍니다. 자기가 새 출발할 수 있게 도와준 은인이 인생 최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절대 그냥 볼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이거 좀 보실래요? 그렇게 동수는 동영상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은 지연이의 2번의 약혼식과 2번의 결혼식 영상이었어요. 전 깊은 충격에 빠졌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 영상 사실이야? 네, 약혼식도 결혼식도 모두 이 호텔에서 했어요. 2명의 신랑은 검사와 변호사였습니다. 모두 결혼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지만 1년 안에 다 헤어졌다고 했어요. 약혼과 결혼 모두 이 호텔에서 했고 직원들이 전부 도우미로 동원되었답니다. 그때 동수는 영상 촬영 도우미를 했는데 그래서 영상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예비장인은 지연이가 초혼이라고 말했고 저에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발뺌을 하면 언론에도 알리고 하겠다고 협박도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맥주 한 잔에 소주 2잔째였는데 필름이 끊겼고 지연이와 함께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것도 모두 의심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전 눈에서 불꽃이 일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전 그들 앞에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사색이 되더니 곧 뻔뻔하게 잡아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조작 영상을 만들었어? 자네, 우리 지연이랑 결혼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야? 그럼 조작인지 아닌지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면 되겠네요. 뭐? 이게 정말... 이 결혼 무효야, 무효. 너 우리 딸 신세 망친 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두고 봐.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3사람은 모두 도망치듯 상견례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알아봤어야 하는데. 아휴, 정말 악연이다, 악연. 그렇게 전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검사나 변호사 사이만 골라서 지연이를 결혼시켰더군요. 지연이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는지 아님 세뇌를 당해서 끌려다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암튼 그렇게 지연이를 검사나 변호사와 결혼을 시킨 뒤 뭔가 이권에 관여하려다가 틀어지자 어김없이 지연이와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익감의 공통점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홀어머니에 가난하거나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집안들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안에 헤어졌으니까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연이 호적이 깨끗했던 겁니다. 물론 저는 지연이 전 남편들도 어렵게 만나서 정황을 들었고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연이와 술을 먹고 필름이 끊긴 것도 분명 술에 약을 탔을 거라고 전 남편들이 말하더군요. 수법도 똑같았습니다. 일단 홀어머니의 평범한 집안의 검사나 변호사를 골라서 지연이와 만나게 하고 적절할 때 술에 약을 타서 필름을 끊기게 한 뒤 호텔로 데려와서 하룻밤 보낸 것처럼 꾸민 뒤 무조건 책임지라고 하는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결국 전
혼인빙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지연 아버지는 모 지방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지방에 호텔을 건립하려다 발각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지연이와 결혼을 했다면 분명 그 사건의 변호를 맡으라고 했겠죠. 정말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 불찰도 있었어요. 그런 애인 줄도 모르고 잘 말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성의와 호의를 그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사기와 부정청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호텔도 곧 매각한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정말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신경을 끄기로 했어요. 전 곧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준 동수와 동생들, 엄마까지 모두 모여서 회포도 풀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 안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던 그 두 꼬마 녀석들을 다시 보니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줌마가 그때 우리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목욕도 시켜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그 은혜 꼭 갚아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네 오빠가 다 갚았다. 네 오빠 아니었음 우린 아주 큰일 날 뻔했단다. 김동수, 정말 고맙다. 이 은혜 어떻게 다 갚지? 차차 갚으세요. 세월도 많은데. 뭐야? 이 녀석 넉살 좀 보소. 뭐 정 그러시면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주시면 되겠네요. 당연하지. 언제든 무조건 와. 너희들은 대환영이다. 따지고 보면 얽히고 설킨 인연이 악연이 되기도 하고 은연중에 서로에게 은인이 되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연이 아버지와는 일면식도 없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전 그 집에 과외를 하러 갔다가 지연이와 엮였고 결혼까지 할 뻔했습니다. 엄마는 식당에 찾아온 배고픈 아이들의 밥을 챙겨주었고 그 아이들의 오빠 동수는 저에게 조사를 받고 새 출발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전 동수의 초대를 받고 파스타집에 갔다가 다시 지연이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견례 장소에서 다시 전 동수의 도움으로 드디어 악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언제 어느 때 누구와 만나질지 어떻게 인연이 되고 악연이 되어서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사는 날까지 양심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다시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전 동수와 그 동생들을 피부치처럼 생각하면서 잘 보살피며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수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엄마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합니다. 동수 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모두 명문대에 입학했고요. 힘들었던 시절 생각하면서 전 늘 주변의 약자를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변호사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